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국경도 세대도 넘는 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미국 여성과 그 결정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란 믿을 수 없다며 평생 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작스레 한국으로 날아왔고 임신한 딸과 한국인 예비사위를 보며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 가족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 모건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유라는 걸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와 길게 통화하는 것, 밤늦게까지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심지어 남자애가 준 초콜릿을 책상에 올려놓는 것조차 어머니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남자는 결국 내 인생을 망칠 존재야. 어릴 땐 그 말이 진심으로 저를 위한 충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저를 옥죄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그에 대해 말하는 걸 극도로 꺼리셨고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어릴 적부터 반복되던 말들 속에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폭력적이었고 결국 가족을 버렸다는 것. 그 경험이 어머니를 바꿨고 그 바뀐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감싸 안으며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일상은 규칙으로 꽉 짜여 있었어요. 방과 후에는 곧장 집으로 와야 했고 통화 목록과 메시지 기록은 늘 검열당했습니다. SNS도 허락된 시간에만 접속해야 했고 친구들과의 외출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장 집착하신 건 남자라는 존재였어요. 남자는 항상 위험한 존재며 여자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변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치 암시처럼 제 성장기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런 단조롭고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틈이 생긴 건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어요. 방학 숙제를 하다 잠시 쉬려고 스마트폰을 켰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한 걸 하나 추천해줬습니다. 썸네일 속에 밝은 조명을 받은 젊은 남녀가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눌렀는데 그게 한국 드라마의 클립이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제가 익숙하게 보던 미국 드라마 속 인물들과는 달랐습니다. 격하지 않았고 유머도 과장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조용히 눈을 맞추고 말끝에 존댓말을 붙이며 작은 행동에도 진심을 담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몰래 그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영어 자막을 붙여가며 밤마다 조금씩 봤습니다. 어머니가 잠들면 핸드폰 밝기를 최소로 줄이고 이불 속에서 화면을 보며 몰래 웃거나 울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느라 늦게까지 깨어있다고 생각했는지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흥미를 넘은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세계는 마치 저만 알고 있는 평행 우주 같았어요. 이 세계가 현실이라면 저곳은 꿈이었고 저는 그 사이를 몰래 오가며 버텼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일상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입시와 장학금, 미래 계획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였지만 마음속에선 반대 방향으로 발을 딛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미국 내 한국 기업 채용 사이트를 뒤져보며 어떤 전공이 유리한지도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걸 포기하면 평생 이렇게 숨죽이며 살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제시카가 제 한국어 노트를 발견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시카는 놀라워하면서도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진짜 거기 가고 싶구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제시카는 유일하게 제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그녀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12학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머니 몰래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졸업 증명서와 영어 성적을 토대로 한국 기업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답변이 없었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흥미를 보여줬고 그렇게 몇 차례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졸업식 다음 날 찾아왔어요. 한 중견 디자인 기업에서 최종 합격 메일이 도착한 겁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채 그 이메일을 열었어요. 웰컴 투 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 된 거예요. 제가 진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짜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그동안 숨겨온 것들을 전부 말할 수는 없었고 설득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말하기 어려울 땐 종이에 적어 건네던 버릇이 있었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제 삶을 제 손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새로 산 저가 항공권을 인쇄해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울지 않았고 떨지도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닌 제 이름으로 처음 걷는 길이었어요. 게이트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구름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가물거렸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했지만 그 감정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한 사람이니까요. 낯선 곳에 도착한 저는 모든 게 처음인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국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나를 선택한 출발선이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제가 화면 속에서 보던 그곳과는 조금 달랐어요. 드라마처럼 눈부신 조명이나 낭만적인 배경은 없었고 대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규칙적인 질서 속에 돌아가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낯선 풍경조차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 양손엔 캐리어 손잡이와 인쇄된 이메일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불러주는 이름도 없는 세계에 혼자 떨어진 느낌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신호 같았어요. 숙소는 서울 외곽에 있는 셰어하우스였고 처음 몇 주간은 정신없이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버스 안에서 들리는 빠른 말들이 마치 다른 행성의 언어처럼 들렸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건 단지 피부색이나 머리색 때문이 아니었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정말이지 고립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정류장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워 처음엔 항상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버리곤 했어요. 회사에 출근하게 된 건 도착한 지 열흘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 회사는 중소디자인 에이전시였고 다행히 담당자 중 한 분이 유창한 영어를 쓰실 수 있어서 면접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채용은 간단하게 결정됐고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였어요. 시스템도 언어도 분위기도 모두 생소했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한글로 된 회의 자료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다정했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괜히 혼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메모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들은 단어나 문장을 적어놓고 퇴근 후에는 꼭 복습했어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노트에 적힌 표현들을 되뇌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흩어졌고 저는 평소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김밥 좋아해요? 라는 짧은 한국어였지만 놀랍게도 또박또박한 발음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리한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미소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얼떨결에 예스라고 대답했고 그가 말했어요. 혼자 먹지 말고 같이 가요. 그렇게 저는 진우와 처음으로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으며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어는 능숙하지 않았지만 단어를 고르며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해하지 않았고 그저 새로 온 동료로서 저를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 하나가 제 마음속 벽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진우는 자주 제게 다가와 줬습니다. 이메일을 같이 봐주거나 회의 전 간단한 단어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제가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할 때면 뒤에서 조용히 메모를 넘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회의에서 제가 단어를 헷갈려 머뭇거리자 옆자리에서 작게 프러포절이라고 속삭여줬어요. 그 도움 덕분에 저는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었고 그 순간 진우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는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 우연히 마주치면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고 가끔은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료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진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해졌어요. 언어가 서툴러도 괜찮았고 가끔은 서로 말없이 걷는 그 조용한 시간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진우가 저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봄이었고 공원 곳곳에 사람들이 소풍을 나와 있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외국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매일 혼자 밥 먹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마리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우는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외로움과 낯설음을 통과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더 자주 찾게 되었고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주말마다 진우는 저를 다양한 곳에 데려갔어요. 남산, 경복궁, 홍대거리. 그때마다 그는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조용히 설명해줬어요. 저는 그 설명 하나하나를 고스란히 마음에 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맞이한 건 아니었지만 진우라는 사람이 저를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회의 시간마다 위축되었지만 진우의 도움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표를 마치면 팀장님이 웃으며 점점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말해주셨고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서류상 번거로운 일이 많았고 가끔은 무례한 시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늘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있어줬어요.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저는 이 낯선 땅이 점점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에 속할 자격이 있다는 걸, 제 존재로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진우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꿔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마리가 있어서 요즘 더 웃게 돼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진우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 위에 진우라는 따뜻한 사람이 저와 함께 걸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평범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속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전날 늦게까지 업무 자료를 정리하다 잠들었기 때문에 몸이 무거운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증상이 며칠째 반복됐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냄새에 유난히 예민해졌어요. 진우가 아침으로 구운 달걀을 가져왔을 때 그 고소한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도 모르게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퇴근하고 혼자 약국에 들렀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집어들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실에 들어갔고 테스트기에 서서히 두 줄이 떠오를 때까지 숨을 참으며 기다렸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언가가 확정되는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복잡하고 두려운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진우도 회사도 아닌 어머니였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외면하고 피해왔던 이름, 어머니. 늘 강하고 단단하던 그분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한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어머니에게 있어 치욕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결국 진우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저를 혼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우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에게 미역국을 먹인대요라는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감사한 마음보다 미안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큰 일을 함께 겪게 만들었으니까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휴대폰 번호는 몇 번을 바꾸었지만 어머니의 번호는 지우지 못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음에서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헬로. 단 한 단어였는데 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그대로였고 그 목소리 안에 담긴 힘은 여전히 제게 너무도 강력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야, 리아.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지금 어디니? 저는 숨을 고르며 한국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 아이가 생겼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 그 남자 얼굴을 꼭 봐야겠어.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말과 함께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며칠 뒤 진우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몇 년 전 몰래 공항을 떠날 때와는 정반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땐 자유였고 지금은 대면해야 하는 책임이었어요. 어머니가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몇 년 사이에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조금 휘어졌지만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옆에 서 있던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말 그대로 불을 품고 있었어요. 너야?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 어머니는 영어로 짧게 내뱉으셨고 진우는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로비의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분은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날 떠나서 간 곳이 이런 곳이었니? 이게 내가 말했던 자유야. 저는 간신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일단 병원에 같이 가자. 손주 초음파라도 보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꽤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가끔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빠 보이니? 아직도 아침도 안 됐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어머니는 대기실에서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어요. 간호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고 진우는 손을 잡아주며 함께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에 젤을 바르고 기계가 움직이자 작은 심장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두근, 두근 그 소리는 작지만 강했고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작은 생명과 그 생명이 내 딸의 뱃속에 있다는 현실이 어머니를 잠시 말없게 만들었어요. 정말 준비가 된 거니? 어머니가 작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진우와 함께라면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그날 어머니 안에 있던 벽이 아주 조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분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였고 진우는 믿을 수 없는 대상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 속 그 작은 심장 소리는 어머니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니와 진우, 그리고 저. 셋이 한 집에 머무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어색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식사 시간에는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균형을 잡느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어요. 진우는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가 대꾸하지 않자 스스로 말수를 줄였고 어머니는 여전히 경계의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를 마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과 제 인생 전부였던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평행선을 걷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직접 끓인 미역국을 내어드리고 재래시장에서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장아찌를 하나하나 골라오기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이 엿보였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날은 진우가 어색한 분위기로 드시라고 말하며 접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없이 조용히 그 접시를 받았지만 저는 그 짧은 장면 속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께 대접하는 아침상엔 된장국, 나물, 생선구이 같은 정갈한 반찬들이 놓였고 그것만으로도 진우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접시를 비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하루는 밥을 다 드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리는 제법 하네.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단 관찰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진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우에게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신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제안한 동네 산책에 따라 나서고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도 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이거 맵지만 맛있네라고 말씀하셨고 호떡을 드시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시며 웃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낯선 것에 늘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통제로 이어졌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낯설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조금씩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말없는 태도 안에 신중함과 정중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 사람 됐다. 말 그대로 한 줄뿐이었지만 저에겐 그것이 축복처럼 들렸어요.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드디어 당신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웃음 안에 담긴 안도와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결혼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입을 다물었지만 한복 고르러 가자는 말엔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오셨어요. 그날 어머니는 연한 분홍빛 저고리와 옅은 금사 치마를 입어보셨어요. 거울 앞에 서 계시던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 화려하네. 근데 이상하게 부담스럽지는 않구나.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듯 했거든요. 결혼식 당일 어머니는 누구보다 단정한 모습으로 하객을 맞이하셨어요. 진우와 제가 서약을 할 때 어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어요. 무언가가 맞물리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감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서약을 마치고 진우와 손을 맞잡고 서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말없는 눈빛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용서도, 인정도, 사랑도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 어머니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몇 달씩 함께 지내고 계세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셋이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저희 가족에겐 가장 큰 변화였고 가장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독립적인 삶을 원하셨지만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셨고 때로는 제가 없이도 진우와 마트에 다녀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런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진우는 여전히 바쁜 회사 일 속에서도 매주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어느 날은 진우가 만든 잡채를 다 드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리할 줄 아는 건 정말 의외다. 저는 그 말이 진짜 칭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투 속에는 여전히 딱딱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가끔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제 한국에서 연애하셔도 괜찮아요. 이왕이면 우리 아버지처럼 무뚝뚝한 사람 말고 진우처럼 다정한 분으로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으셨지만 그 웃음 안에 담긴 여유가 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예전엔 늘 정색하며 그만 좀 웃기지 마라고 말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저는 요즘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긴 재봉질 같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상처가 찢어졌던 자리 위에 새로운 실을 꿰고 서툰 바느질로 천천히 다시 꿰매온 것 같다고요.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무늬가 생겼고 우리는 그 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서로의 삶을 포근히 감싸주는 울타리가 되었어요. 저희 셋은 지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고, 저는 매일 새롭게 그 말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습니다.